작년 여름 나는 서울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부모님 집에서 근처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갔다. 그 원룸은 오래된 4층 건물의 꼭대기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혼자 지내기에 딱 알맞은 크기였고 월세도 저렴해서 마음에 들었다. 이사를 마치고 첫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깊은 밤 중 어딘가에서 고양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갸옹 갸옹. 우렁찬 소리는 아니었지만 적막한 밤 공기를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도무지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인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그 소리는 마치 내 방 안에서 나는 것 같은데 창문 밖에서 나는 것 같기도 했다. 피곤한 상태였지만 소리의 출처가 궁금해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다. 하지만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나는 집 주변을 살펴보았다. 혹시나 길고양이가 서식하는 곳이 있나 싶어 건물 뒤편까지 돌아다녔다. 그러다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보니 낡고 오래된 상자가 하나 놓여있는 걸 발견했다.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고양이 사진 한 장과 고양이 장난감 몇 개가 들어있었다. 사진 속 고양이는 검은 털에 푸른 눈을 갖고 있는 아름다운 고양이였다. 사진 뒷면에는 간략한 글귀가 적혀 있었다. 나의 사랑, 널 잊지 않길. 그날 밤 다시금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욱 뚜렷하고 길고 애절했다.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무서워졌다. 방 안에서 나는 소리인지 아니면 여전히 밖에서 나는 소리인지 알 수 없었다. 결국 잠을 설치고 말았다. 며칠 후 건물 관리인을 만나게 되었다. 나는 그에게 옥상의 상자와 고양이의 이야기를 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나에게 말했다. 몇 년 전 이 건물에 살던 한 노인이 고양이를 무척 사랑했죠. 그 고양이는 그의 삶의 큰 위안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양이가 병으로 죽고 말았죠. 노인은 큰 상실감에 빠져 결국 건강을 잃고 돌아가셨어요. 상자 안의 사진은 그 노인의 유품이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난 밤마다 듣던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그 고양이의 영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로 계속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날마다 나는 옥상에 올라가 사진 앞에서 촛불을 켜고 고양이를 위한 짧은 기도와 함께 장난감을 올려놓곤 했다. 그러면 이상하리만큼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한 달쯤 지나면서 울음소리가 다시 시작되었다. 더욱 강하게, 더욱 슬프게. 결국 나는 이상한 꿈까지 꾸게 되었다. 꿈속에서 나는 고양이로 변신해서 좁은 복도를 헤매고 있었다. 어딘가로 달려가려 하지만 항상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때 고양이의 목소리로 흩날리졌니? 나는 의문의 물음이 들렸다. 놀라서 깨어난 나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꿈에서 깨어난 나는 두려움에 지배당했다. 도대체 무엇을 잊었다는 것일까? 결국 나는 건물의 다른 거주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답을 찾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한 노부인이 내가 사는 원룸 바로 아래층에 오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고양이가 있던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고양이가 죽기 전 그녀는 그 고양이를 잘 보살펴 달라는 노인의 부탁을 받았다고 했다. 그녀는 고양이가 죽어간 이후 혼자만 그 기억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옥상으로 올라가 그 고양이의 사진 앞에서 담담히 말했다. 이제는 잊지 않을게. 여기서 너를 기억할게. 그리고 작은 상자를 정돈하고 사진 속 고양이를 위해 매일 촛불을 밝히기로 했다. 이후로 어느 순간부터 그 애절한 소리가 서서히 찾아들기 시작했다. 또다시 깊은 잠에 빠질 수 있게 된 나느냐, 비로소 평화를 찾게 된 듯했다. 그리고 나는 그 고양이를 통해 우리가 소중히 해야 할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 때때로 잊혀진 것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느새 고양이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게 되었고 나는 그 고양이의 기억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을 살아간다. 영원히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작은 산골 마을에 있는 오래된 한옥을 빌려 일주일 동안 머물기로 했다. 그곳은 외부와 단절된 느낌이 강했고 휴가를 보내기에 딱 좋은 장소처럼 보였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우리가 그 집을 빌렸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안색이 변하곤 했다. 첫날 밤 우리는 여행의 설렘으로 가득 차서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내 방은 한옥의 가장 끝에 위치해 있었고
방바닥은 오랫동안 사람이 드나들지 않은 듯 삐걱거렸다. 잠을 청하려는 순간 어딘가에서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 마을에 누군가가 밤길을 지나가는 것이라 여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몇 시간이 흐르고 새벽쯤 나는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다. 누군가 내 방 안을 서성거리는 것처럼 느껴졌고 직감적으로 너무나 무서웠다. 그러나 방 안에는 나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시 잠에 들려는 찰나 방문 끝자락에서 다시 흐느낌이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 가깝고 생생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노인에게 물어보니 한숨을 내쉬며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 한옥은 수십 년 전 젊은 여인이 살던 곳이었는데 그녀는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홀로 지내다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한다. 그 이후로 그곳에서 밤마다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 이야기가 믿기지 않았지만 그날 밤 같은 흐느낌이 더 가까이 들려왔다. 공포에 휩싸인 우리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흐느낌 소리는 벽장 안쪽에서 들려왔고 손잡이를 잡을 때마다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다. 우리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벽장을 열었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바닥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에 이끌려 우리는 바닥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쪽 판자가 흔들리는 것을 발견했다. 판자를 들어 올리자 바닥 아래로 이어진 좁은 통로가 모습을 드러냈고 우리는 망설임 끝에 그 아래로 내려갔다. 통로 끝에는 오래된 일기장과 남자의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일기장에는 사랑하는 남편을 기다리다 결국 그를 만나러 떠난다는 절절한 사연이 적혀 있었다. 우린 급히 그곳을 빠져나와 마을을 떠났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친구들과 나는 다시는 그 마을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마지막 날 한옥의 문을 걸어 잠그면서 등 뒤에서 여전히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고 곧장 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은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으로만 남기기로 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해 전 나는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깊은 산속으로 캠핑을 떠났다. 우리는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기로 했고 산의 맑은 공기와 푸른 나무들 사이에서 멋진 주말을 기대하고 있었다. 우리가 선택한 캠핑장은 꽤나 외진 곳에 있었고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의 흔적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캠핑 첫날 우리는 텐트를 설치하고 산책을 나섰다. 산의 공기는 생각보다 서늘했지만 기분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 보니 길가에는 이상하게 생긴 나무가 하나 서 있었다. 다른 나무들과는 달리 그 나무는 마치 무언가에 감겨있는 것처럼 보였고 껍질은 기괴하게 비틀어져 있었다. 호기심이 많던 우리는 그 나무 근처로 다가갔다. 가까이서 보니 나무 껍질에는 내가 전에 본 적 없는 기이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다. 친구 중 한 명이 문득 말했다. 이 문양 마치 뭔가를 경고하는 것 같지 않냐? 나는 왠지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그날 밤 우리는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하루를 정리했다. 불길이 이글거리며 나뭇가지가 타들어가는 소리를 들으니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느낌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바람이 없었는데도 마치 누군가가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밤이 깊어지자 우리는 각각의 텐트로 돌아가 잠을 청했다. 그때였다. 깜빡 잠이 들었을 무렵 갑자기 텐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분명히 인간이 내는 소리는 아니었다. 마치 나무가 스스로 비틀리며 내는 소리 같기도 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나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텐트 지퍼를 열고 밖을 내다봤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소리는 여전히 들려왔다. 다시 잠을 자려고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이번에는 분명히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도와줘. 그것은 흐릿하게 그렇지만 분명히 들리는 목소리였다. 잠에서 깬 다른 친구들도 이 소리를 들은 모양이었다. 우리는 서로 눈치를 보다가 결국 모든 용기를 짜내어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소리는 숲속에서 계속 들려왔다. 결국 우리는 소리를 따라 숲속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소리가 점점 더 선명해졌다. 도와줘. 그러다 문득 우리가 낮에 봤던 그 기괴한 나무 앞에 도착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무의 문양들이 미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나무 밑동에는 오래된 소녀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다. 친구 중 하나가 나무 가까이 다가가자 나무에서 피처럼 보이는 붉은 액체가 천천히 흘러내렸다. 마치 그것이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다. 어떤 이성적인 설명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이 분명했다. 당장 산을 내려가기로 결심한 우리는 황급히 텐트로 돌아가 짐을 정리하고 어둠을 헤치며 하산하기 시작했다. 산을 내려오는 내내 둔중한 발소리가 뒤쫓아오는 듯했다. 하지만 뒤돌아볼 수 없었다. 우리가 마침내 캠핑장 입구에 도달했을 때 마치 모든 것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듯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제야 우리는 뒤를 돌아볼 수 있었고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나무의 형상이 보였다. 그 이후로 강원도의 이 산은 우리의 금기 장소가 되었다. 그날 밤의 경험은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나무가 들려줬던 소녀의 목소리는 우리의 꿈속에서도 가끔씩 메아리쳤다. 이제는 다시 그곳에 갈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 그곳이 무엇을 품고 있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으니까. 다만 바라는 것은 아무도 그 나무의 기묘한 초대를 받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